몽우 조세킴 화가의 연풍연가 3호입니다. 몽우 조세킴 화가가 쓴 바보 화가를 읽어드립니다. 제목: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 24살.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재미 교포분의 너무나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마치 술을 한잔 하시고 전화를 하신 것처럼 공중에 붕 뜬 목소리였는데 시간은 늦은 밤이었다. 연말 파티에서 크리스티 쇼더비 경매 관련자들과 금융인들, 유태인들이 내 작품을 다 샀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몇 년 동안 천천히 판매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500점이 판매되었다고 하셔서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면서 고생이 끝났다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이 돈을 건네주러 며칠 안에 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그분이 술 한잔 하시다가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괜히 그런 전화를 하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뉴욕이라면서 다음날 또 전화가 왔다. 어제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뉴욕에 와서 화실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대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해하며 거절했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시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해서 뉴욕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씀으로 넘어가셨다. 어제 술을 한잔 하시면서 통화한 내용이 그제야 진담인 것을 알았다. 며칠 안에 친척이 통장을 건네줄 텐데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이니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다. 그리고 작품이 판매되는 대로 계속 통장에 입금할 테니 잘 보관하라고도 하셨다. 며칠 후 재미교포분 친척분이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 그날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고 다음 날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는 통장 뒤에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며 놀랐다. 내가 그렸던 그림이 다 판매되더라도 당시 내 그림은 한 점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안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뭐냐고 전화로 물어보았다. 그분은 유태인들이 연말 모임에서 내 작품을 보고 좋아했고 한 유명한 아트 포스터 판화 액자 하시는 분이 300점을 사셨고 크리스티 쇼더비 고미술 전문 딜러분들이 50점을 사시고 독일계 유태인들과 뉴욕 금융계 유태인들이 나머지 150점을 사셨다는 것이다. 재미교포분에게 어떻게 그런 힘있고 유명한 분들에게 작품을 소개할 수 있었냐고 여쭤보자 고미술을 좋아하는 한 금융업자가 주최하는 연말 유태인들 모임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자선도 하는 파티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한국 고미술과 한국인 화가의 그림을 소개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한국인 화가의 작품은 이중섭, 박수근 선생님의 작은 작품들 몇 점뿐이라 수소문해서 전시장을 가득 메울 한국인 작가를 알아보던 중 내 그림이 700점이 있어서 500점을 전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림이 작아서 카페 중앙홀과 벽면 가득 며칠 동안을 꾸며서 진열했는데 작가 설명을 하던 중 내 선생님이 유태인이고 내가 유태인의 제자라고 하니 금세 호감을 가지셨다고 한다. 그 모임을 이끄는 라삐 선생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재미교포분이 내가 암투병 중이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암 환자를 돕자 유태인이 키운 화가를 돕자는 분위기가 되어서 5년 동안 판매하려고 생각했던 작품들이 순식간에 그것도 이틀 만에 다 판매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아,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을 부양하면서 물감, 캔버스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재미교포부는 나머지 보관하고 있는 200점은 다음 이벤트를 계획하여 전시를 하자고 말씀하시고는 작품 300점을 더 그리자고 하셨다. 제목: 앤티크 가구공장 사장님 25살. 다음 해인 2000년에 재미교포부는 나의 전각이나
우리 가문의 조각 기법으로 상품을 만들자고 제의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구 만드는 장인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셨다. 나는 디자인만 하고 조각공들과 가구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소나무나 대나무, 꽃, 나무 줄기 느낌을 디자인했는데 그 느낌을 가구에 담아서 외국에 팔면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몇 년만 하면 평생 편안하게 그림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1억 5천만 원을 공장 운영에 투자하라고 하셨다. 본인은 3억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1천만 원을 빼고 다 투자했다. 졸지에 그분은 나를 앤티크 가구 공장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이젠 그림을 그릴 때 금전적인 압박을 갖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셔서 나는 기뻤다. 그런데 공장 운영은 쉽지 않았다. 가구 디자이너 분과 나는 디자인 때문에 마찰이 많았는데 내가 디자인한 그림으로는 가구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하고 재미교포분은 사업장에 안 나타나시고 외국으로 가셨다. 더군다나 일하시는 분 중 한 분이 톱에 손이 잘려버리는 일이 생겨 수술비로 남은 돈을 쓰고 운영비가 점점 없어졌다. 나중에는 나도 가구 조각을 했는데 쉽지 않았다. 점점 우리가 만드는 가구가 안 팔렸는데 동남아나 중국에서 앤티크 제품을 너무 싸게 만들어 한국에 뿌렸기 때문이다. 가구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나는 빚도 생겼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빚 보증도 여러 개 서준 상황이었다. 결국 나에겐 통나무 몇 개와 나무 부스러기들만 남아 완벽하고 처절하게 망했음을 실감했다. 제목 그녀는 흰색, 나는 검은색, 25살. 미국에서 내 그림이 많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그 돈으로 치료를 하고 가족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고 그녀에게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한 남자이고 싶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힘과 용기가 솟아올랐었다. 그러나 잠깐의 성공 후에 깊은 실패를 겪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마음속에서 사랑이 계속 싹트고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으로 더 크게 실패했고 무너져 갔으며 건강도 나빠져서 위엄과 당당함을 잃어버렸다. 서 있거나 앉는 것도 힘들었고 우울증과 신경쇠약, 정신분열 증세도 생겨서 내 몸을 자해하거나 물건이나 작품을 불태우는 일도 많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불안한 내가 고운 그녀에게 안 좋은 배필이라는 점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황폐해져 갔다. 나는 더욱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그녀는 더욱 흰색으로 아름다워져 갔다. 제목 나의 왼손 25살. 나는 왼손잡이 화가이다. 밥도 왼손으로 먹고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그림도 왼손으로 그리는 왼손잡이 화가다. 나는 그동안 나의 왼손으로 그린 그림이 최고의 그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우연히 어느 사진 전시회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사진이 회화를 능가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그리던 그림은 사진을 보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것일 뿐 작품의 진정성이 없었다. 사진 전시를 보고 나니 그동안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여 사진대로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나 자신이 미웠다. 사진 작가들이 가진 정신과 표현 능력은 이미 화가들보다 앞섰다. 회화는 그저 사진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그러던 중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시면서 200만 원 뭉치를 던져주시는 일이 있었다. 사진처럼 그림을 잘 그린다니 그려주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던져진 돈 뭉치를 집어다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 가서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찾았다. 그리고 망치로 내 왼손을 내리쳤다. 피가 계속 나왔다. 나는 옷을 찢어서 손을 감싼 뒤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 그리고 200만 원을 그림으로 맡기신 분께 다시 드리고는 왼손이 다쳐서 당분간 초상화를 못 그리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다. 저녁이 되어 손을 보니 왼쪽 손이 심각하게 부어 있었고 가운데 손가락에 연골이 보였다. 나는 그때 망치로 손을 내리치면서 사진처럼 그린다니 그려보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 삶을 그림에 쏟아 부은 것이 아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너무 슬펐다. 화가가 그릴 것을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사진이 몽땅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양심이 찔렸다. 나는 그동안 사진을 테이프로 벽에 붙이고 그걸 보고 캔버스에 베껴 그리며 생계를 유지해왔던 기술자 같은 그림 장사꾼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만의 작품 세계를 찾고 싶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몸은 아파오고 왼손까지 망치로 내려쳤으니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걱정이 몰려왔다. 얼마 전까지 뉴욕에서 작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물감과 캔버스, 화실 운영비와 식사, 가족 부양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 있었는데 나의 욕심과 판단 착오와 경험 부족으로 그 돈을 전부 날려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왼손뿐이었는데 그 왼손은 예전의 그림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사진처럼 그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남들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흉내낸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이 내가 목숨 걸고 가야 할 길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는 공방 세를 못 내서 쫓겨날 처지에 있었다. 보증을 서주었던 일이 잘못되어 나에게 빚이 넘어오고 나는 건강이 악화된 채로 왼손 없이 나와 가족을 위해 그림을 그려야 했다.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까지 낭떠러지로 가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무능과 자만과 부족함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보냈다. 나의 삶을 보냈다. 나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슬픔을 주었다. 나는 그림을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제목 200원의 행복 26살. 돈이 너무 없어서 나는 뭐라도 해야 했다. 그림을 그리자니 왼손이 아파서 못 그리고 일을 나가자니 건강이 나빠져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 2001 아울렛 백화점 6층에 전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의외로 저렴하게 나와 가족 회의를 했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디서 마련하셨는지 돈을 마련해 주셔서 가게를 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각만 새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도장을 찾아서 도장도 새기고 전각 작업도 하는 공방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몸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재정도 완전히 고갈되고 남자로서의 자존심, 화가로서의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전부 없어져 버렸다. 순간적인 성공은 순차적인 실패자를 만들어냈다. 나는 이 시기에 200원의 소중함을 배웠다. 201 아울렛 6층은 아울렛은 아니고 일반 상가들이 모여 있었다. 6층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 돈이 안 벌려서 배가 고프면 나는 200원으로 한국 스타일 커피, 밀크 커피를 마셨다. 아, 커피 한 잔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 주는구나.